네, 금일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유건혁 석사과정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컨티뉴얼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논문은 우선 컨티뉴얼 테스트타임 도메인 어댑테이션 CVPR이 2022년에 게재된 논문 하나랑, 그리고 이거를 줄여가지고 COTTA라고 COTTA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3년에 CVPR에 마찬가지로 ECOTTA라고 이 앞단에서 이 Continual Test-Time Adaptation을 조금 더 메모리적으로 이피시언트하게 좀 변형한 그런 논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 되게 간단하게 컨티뉴얼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모델이 한번 배포된 이후에, 디스플레이가 된 이후에 해당 모델은 지속적으로 학습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방법론이고요. 그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퍼런스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데이터가 위에 보이는 것처럼 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계속 데이터가 추가가 되죠. 클래스도 추가되고 도메인적으로도 계속 확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계속 추가가 되는데, 이런 거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얼 러닝 방식을 제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컨티뉴얼 러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 그러면은 계속 학습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거 자체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제일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적응을 하는 거 이외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초기에 기억을 하고 있던 정보가 나중에 끝단에 가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셋 A, B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C, D, E 계속 학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Z 정도까지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다시 테스트 데이터셋 A에 대해서 얘네가 인퍼런스를 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포르게팅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퍼런스 성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 정보를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사실 컨티뉴얼 러닝도 그렇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티뉴얼 러닝 뿐만 아니고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도 하죠. 그 전에는 라이프롱 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부르는 말들이 조금씩 다르고, 지금 여기서도 도메인 어댑테이션부터 해서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까지 쭉 발전이 이어져 왔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는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컨티뉴얼 러닝 이전에 정확히 인크리멘탈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태스크가 인크리멘탈 되느냐, 도메인이 되냐, 아니면 클래스가 증가가 되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태스크가 인크리멘탈 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축구에 대해서 학습을 했던 애가 야구, 농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냐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메인이 인크리멘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자율주행이 당연히 화창한 날씨에 대해서는 잘 학습을 했고, 그러면은 실시간적으로 변하는 비 오는 날, 그러다가 눈이 오고 터널 안으로 진입을 했다가 이제 산간지방으로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런 환경, 도메인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네가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도메인 인크리멘탈 러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게, 컨티뉴얼 러닝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다 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 클래스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나비, 고양이, 개, 사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늘어나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포르게팅 문제를 방지할 수 있냐, 이거를 보통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예전에 잠깐 관심이 있었던 주제였는데, 이 보통 컨티뉴얼 러닝을 할 때 중간에 리허설이라는 단계를 하나 두는 게 좀 유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전의 그러니까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 문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전 정보들을 이제 하나의 메모리라던가 그런 공간에다가 잠깐 담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리플레이 기반으로 다시 재학습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포르게팅 문제를 방지하겠다. 그때 이 중간 단계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그러니까 이전 정보를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리허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메모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계속 그 이전에 있었던 정보를 담아두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적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한다. 이거는 좀 데이터 보안 쪽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컨티뉴얼 러닝 분야에서는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허설을 그러면 없애고 리허설 프리,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 재학습하지 말고 그냥 쭉 지속적으로 학습 가능하도록 컨티뉴얼 러닝을 바꿔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리허설 프리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메소드가 이제 뭐 작년에 좀 많이 게재가 됐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하고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잠깐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 자체도 결국에는 컨티뉴얼하게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지만 소스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코T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TTA, 그러니까 Continual Test Time Domain Adaptation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테스트 타임의 디스트리뷰션이 변하는 환경에 적용을 하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TTA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주로 가져가는 모티베이션 자체는 도메인이 인크리멘탈 되는 경우를 좀 얘기를 합니다.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네가 메인 피규어로 가져온 만큼 이 도메인 환경이 변하는,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이 시프트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TTA를 적용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전체적인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래서 얘네가 가져가는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얼 러닝의 아이디어를 적용을 해서 도메인 인크리멘탈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얘네를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수도라벨 기반으로 결국에는 풀게 되는데, 이 수도라벨링을 할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에러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라벨 자체가 완벽한 라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러가 분명 껴있을 수밖에 없는 라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러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수도 라벨 자체가 조금 덜 신뢰도가 좀 낮다면 에러가 더 커지니까, 그럴 때 에러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이 인퍼런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코TTA에서 가져가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컨티뉴얼 러닝을 적용하니까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파라미터 업데이트 방식을 뭐 좋게 설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컨티뉴얼 TTA의 세팅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 위에 나와 있는 것들하고 딱 하나 차이가 납니다. 그냥 테스트 타임의 어댑테이션을 잘 시키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타임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쉬프트가 발생하는 거를 시나리오로 가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T1부터 Tn까지 컨티뉴얼리 체인징이 일어난다. 이 부분이 크게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뭐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은 이제 소스 데이터가 있을 때 파라미터 세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셋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T1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은 그 파라미터 세팅이 이제 T2로 그대로 이어가면서 컨티뉴얼리하게 체인징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크게 세 가지 페이지로 구성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데이터가 인풋이 된다고 하면은 어그멘테이션을 거쳐서 티처하고 스튜던트, 결국에는 그 두 개 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티처 모델에다가 이거를 스튜던트랑 티처 모델에다가 각각 집어넣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수도라벨링을 이용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스튜던트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된 소스 모델을 통해서 스튜던트 모델의 어떤 값을, 업데이트 되는 값을 보정을 해서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을 방지를 하겠다라는 게 전체 컨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네가 가져가는 컨셉이 그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정확히는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서 수도라벨링을 도출을 하는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스튜던트 모델하고 티처 모델 두 가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논리지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디스틸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얘네가 채택한 게 무빙 에버리지 방식이고요. 이제 로스 펑션을 보시게 되면은 타임 스텝이 t라고 가정을 했을 때 티처 네트워크에서 이제
수도 라벨이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티처 네트워크의 이 프레딕션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아래 수식 왼쪽에 나와 있는 수식과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위에서 나와 있는 그 티처 모델의 로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티처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단순히 스튜던트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티처 모델 또한 지속적으로 학습이 계속 일어나야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질 좋은 논리지를 스튜던트한테 계속 디스틸을 시켜줄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얘네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티처 모델한테 이걸 디스틸을 시킵니다. 그거를 통해서 얘네가 좀 쌍방향적으로 서로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 수도 라벨링을 좀 에버리지를 하는데, 아까 전에 웨이티드 수도 라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네가 구조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지 이전에 있었던 논문들을 보시게 되면은 되게 비슷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수도 라벨의 어느 정도 보정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타임에서 얘네가 가정한 시나리오 자체가 디스트리뷰션이 쉬프트 해야 된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 타임에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쉬프트가 되니까 모든 테스트 타임이 동일한 분포에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 자체가 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전 쪽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제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인풋 이미지를 증강을 하고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티처 모델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엔트로피를 뽑고, 일단 당연히 얘네는 뭐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뽑고 거기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때리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컨시스턴시 로스를 통해서 얘네에 대해서 좀 수도 라벨을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보정이 된 수도 라벨이 지정이 되니까 앞에서 말했던 이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갔던 부분인데, 이 스토캐스틱 리스토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카타스트로픽 앞에서 나왔던 이 수도 라벨링을 통해 가지고 스튜던트 모델하고 티처 모델 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 거는 에러의 어큐뮬레이션을 지우고 그리고 기본적인 TTA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라고 했다면, 이 구조는 진짜 오로지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얘네가 해결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되게 심플합니다. 이제 그냥 P가 0.01로 얘네를 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냥 베르노이 확률 분포로 뽑아서 마스킹 벡터를 만들고요. 그 마스킹 벡터를 이제 여기 웨이트 W0니까 완전 초기 이니셜 값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니셜 값은 당연히 프리트레인된 소스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된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0에다가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01에 대한 베르누이 분포는 파라미터 100개 중에 한 개꼴로 밸류가 1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라미터 100개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1값이 들어가고 이거를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하게 되면은 초기 값 중에서 하나의 파라미터만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1-m을 이제 현재 내가 알아야 되는 웨이트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나머지 99개는 현재까지 학습한 걸로 채워지게 되니까, 즉 원래 100개까지 지금 계속 컨티뉴얼하게 학습한 거에다가 하나 빼고 그거 하나는 초기에 알고 있던 정보로 대체를 해서, 그러면은 앞에 예전에 학습했던 초기 값을 다시 하나를 가져오니까 그 정도면은 예전 정보를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지 않냐, 그걸로 인해서 좀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을 완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네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의아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니셜 웨이트를 포함시켜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W0 시점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시 얻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니셜에 가까운 초반 시점, 뭐 1이라던가 20점이라던가 30점에서 발생하는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은 방지가 되냐
가 저는 의문점이었어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얘네가 그 보통 사실 비주얼 쪽에서 컨티뉴얼 러닝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이거를 많이 이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사이파 10, 아니 사이파 100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네한테 코럽티드를 가한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코럽티드를 가한 것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메인이 다른 이미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거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컨티뉴얼에 대해서는 좀 성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데이터셋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성능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얘네가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에 제가 발표를 드렸었던 이 샷이랑 기존 논문들, 뭐 샷이라던가 텐트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실험 세팅은 똑같은데, 근데 얘네가 이제 이전 논문들하고 달랐던 점은 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성능이 메인에 대놓고 제시가 됐습니다. 단순 분류 문제가 아니라 이 세그멘테이션이 제시가 된 걸 보면은 얘네가 확실히 컨티뉴얼 러닝을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 와중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태스크가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이후 관련된 논문들에서도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성능 지표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성능 자체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컨티뉴얼하게 TTA를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르게팅에 대한 의문점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논문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코TTA에다가 메모리 이피시엔트 한 것을 가해서 좀 더 엣지 디바이스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에코 TTA, 이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져가는 거는 기존 TTA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TTA 특성상 이 엣지 디바이스에서 동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TTA라는 목적성 자체가 사실 엣지 디바이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당연히 낮춰져야 한다. 근데 기존에 나왔던 방법들은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코TTA를 좀 기반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가져갔던 이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이랑 에러 어큐뮬레이션에 취약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네가 가져가는 컨트리뷰션 자체는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되게 심플한 방법을 통해서 낮췄고, 그리고 이제 얘네는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TTA보다는 비교적 조금 잘 보여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프레임워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좀 따로 돼 있는 건데, 위에 이제 텐트, 뭐 EATA, 코TTA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여기에서 제안하는 이제 에코TTA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이 텐트나 EATA처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단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들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코T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를 티처에서 뭐 스튜던트로 디스트를 시키고 이제 메인 네트워크, 여기 메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스튜던트에서 티처로 다시 무빙 에버리지를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층 하나, 여기 이제 컨브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2개 있는데 이 2가지 층만 추가를 하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파라미터 개수를 낮추면서 업데이트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은 얘네가 제안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프리트레이닝 된 어떤 메소드를 가져와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프리트레인 된 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랑 그리고 인풋 들어가는 인풋 레이어 이렇게 2개를 빼고는 중간에 있는 인코더를 이제 전부 다 세퍼레이트를 합니다. 다 분리시켜 가지고 그 각각 분리된 층에다가 저희 보통 레지넷에서 보는 구조처럼 그 블락 인풋단에서
그래, 인코더의 인풋 단에서 이제 옆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 잔차 블럭처럼 그 잔차처럼 옆쪽으로 빠져나가는 컴보 블럭을 하나 넣고, 그리고 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층을 하나를 넣어서 두 가지로 컨캣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얘네가 말하는 게 작은 메타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약간 낮아서 우선은 그 부분은 논문에서 말한 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씀드릴 구조는 여기서 이 메인 모델 자체는 얘네 인코더 자체는 전부 다 프리즈를 시키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새롭게 추가한 이 컨브층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층, 이 두 가지만 전부 다 웜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더를 전체 학습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낮아진다 라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요. 그 두 번째는 얘네가 앞에서 얘네가 그 코티티에 같은 경우에는 노리지 디스틸레이션 했는데, 우리 이거 안 하고 그냥 얘는 업데이트 할 때 셀프 디스틸레이션 적용을 해서 좀 더 레귤러라이제이션 된 로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얘네가 논문에 보면은 진짜 좀 불친절해요. 진짜 이렇게 백프롭 돼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나와 있고 거의 끝인데, 여기에서 대충 말씀드리면은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되게 별게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진짜 포워드랑 백워드 네, 이제 역전파 순전파 그거를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질 거는 많이 없고요. 여기에서 결국에 역전파를 할 때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는 T 시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전 시점인 T-1 시점의 레이어, 그러니까 그때의 액티베이션 펑션이 좀 필요합니다. 역전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전 것만 알면 된다. 이 사실을 좀 기반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 기존의 TTA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해야 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업데이트를 할 때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층에 있는 파라미터를 다 업데이트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바로 이전의 액티베이션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깔고 가고, 컨브층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층 두 개를 중간중간에 세퍼레이트 된 인코더에다가 끼워 넣게 되면은 그 전에 했던 모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다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하면 훨씬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해도 TTA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 컴플렉시티 자체가 많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로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오버롤 로스를 사용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로스 펑션만으로도 충분히 그 메모리의 컴플렉시티를 낮출 수 있다 라고 논문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딱 이 식 하나만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셀프 디스틸드 된 레귤라이제이션 층을 추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진짜 별게 아니고 기존에 앞에서 다 얘기를 했던 메타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틸다 XK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소스 모델에서 나온 이제 아웃풋 XK하고 서로 일치를 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와닿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메타 네트워크가 계속 학습되는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가장 최근까지 학습이 됐던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이랑 소스 모델의 아웃풋, 그러니까 완전 초기 값인 거죠. 프리트레인드 된 이후니까 완전 초기 값의 아웃풋이랑 서로 그 결과 값을 어느 정도 일치를 시키는 과정이 있다면, 그러면은 포르게팅 했던 정보를 소스 모델의 아웃풋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개의 결과값만 어떻게 비교를 좀 일치를 시키면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컨셉인데, 이거를 통해서 논리지가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실험 결과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얘네가 성능은 제일 좋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TTA 방법론들보다 메모리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뭐 성능은 당연히 더 좋고, 그래서 얘네가 말했던 컨트리뷰션, 메모리 컴플렉시를 낮추겠다 라는 것을 확실히 얻어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표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실험 결과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결과고요. A, B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파티션, 내부 블락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말 그대로 아까 그 전부 다 인코더의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추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용한 그때 그 각각 인코더 블락에 사용된 게 어떤 모델들이냐 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전부 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각각 다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거를 전부 다 쓰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아래 게 저는 제일 얻을 수 있는 게 많은 실험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코티티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르게팅에 대한 어떤 결과 지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에러 어큐뮬레이션 이펙트가, 여기에서 말하는 라운드가 이제 지속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부터 100번째 라운드까지 지속적으로 100번 학습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 지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에서 에러 어큐뮬레이션 이펙트가 확실히 여기에서 제한을 하는 게 여기에서 이 각각의 람다 값을 비교를 해봤을 때, 람다가 0이면 뭐 안 준 거니까 당연히 에러 값이 가장 높고요. 이제 람다 값을 여기서 적절히 줬을 때는 에러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아냈다 라는 것을 그래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프 해석을 해봤을 때 컨티뉴얼 러닝하고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죠. 컨티뉴얼 러닝하고 다르다기보다 얘네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따로 안 해주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장표가 일단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그러니까 어댑테이션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초기 단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었던 다시 말씀드리면은 테스트 페이지에서 시점 0, 1, 2, 3, 4 이렇게 쭉 가다가 전부 다 학습을 끝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테스트 페이지에 시점 0에 대한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때 결과값, 그때 발생하는 에러 레이트를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거 말고는 이게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밑에가 이제 그거거든요. 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게 각각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인데, 그래서 전체를 다 학습을 한 다음에 초반에 들어갔던 이 샷에 대한 데이터, 뭐 이제 데포, 뭐 글라스, 이런 줌,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 포르게팅이 얼만큼 발생을 했느냐, 그것들을 전부 다 찍어 봤을 때 여기에서 제안한 모델이 다른 텐트와 같은 모델들보다 이제 포르게팅 에러가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편차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초반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포르게팅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프리트레인드 된 이후, 그러니까 테스트 페이지의 완전 초기 값에 대해서는, 초기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시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맞출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지표가 있었다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컨티뉴얼을 섞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